자, 오늘의 주제 일단 빠르게 가볼게요. 이전에 제임스 리카즈가 썼던 칼럼이고 제가 이전에 사실 한번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시기에 다시 봐야 될 칼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의 귀환의 저자이자 통화제도 분석가이죠. 금 하면은 솔직히 3대장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이고 저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에 대한 평은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골드버그라고 많이 좀 폄하해서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 금충이 뭐 이런 거죠. 뭐 금무새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도 뭐 한국에 이제 뭐 제임스 리카즈다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비꼬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한테는 솔직히 제가 제임스 리카즈를 존경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칭찬으로 들리거든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이 제임스 리카즈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너무 거시적이고 그리고 완전 초보자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꼭 결론이 금으로 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좀 많이 평가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뭐 27,000달러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거든. 아니 금값이 지금 2,900불인데 어떻게 27,000불을 간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 할 때는 금값이 2,000불이 안 될 때도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막 금값이 1,000 몇백 불 이런데도 막 2만 불 간다 막 이러니까 얘 진짜 어그로꾼인데 얘 그냥 어그로 끄는 놈인데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건데 저는 이 제임스 리카즈의 책만 해도 3권을 읽었고 제임스 리카즈의 칼럼도 정말 많이 읽었지만 이 사람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누구보다 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그 역사와 그 다음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어떤 칼럼보다 설득력 있는 칼럼을 이제 제임스 리카즈가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제목만 보면 좀 그렇게 자극적으로 느껴서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진짜 제임스 리카즈가 말하는 27,000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의 귀환의 저자이자 통화제도 분석가 제임스 리카즈의 칼럼 금 27,000달러 간다 라는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금이 2026년까지 1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예측을 뒤엎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측한 바에 따르면 금은 실제로 27,000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그로를 끌거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니고요. 엄격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이 다른 많은 맥락에서 정확함이 입증된 최고의 도구와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그 가격 수준 예측에 도달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석은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근본이제에서 금의 암묵적인 비디플레이션 가격은 무엇일까요? 세계 중앙은행가들은 근본이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당장은 그들이 글로벌 통화, 법정화폐라고도 하는 이 글로벌 통화의 기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찍어내고 이 화폐를 정말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 이 근본이제가 되면은 중앙은행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능의 삼각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통화는 이 셋 중에 딱 두 개만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환율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싶으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통화 정책이랑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면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의 시스템이 이래요. 자유롭게 자본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통화 정책, 중앙은행들이 마음대로 통화 정책을 하면은 환율은 변동해요. 네, 자꾸 변합니다. 그거를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고정시키려고 하면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자본이 다 빠져나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두 개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서 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중앙은행들이 하잖아요. 근본 이제는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안정된 환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도 안정되고 이제 통화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아예 통화 정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경제위기가 오면은 중앙은행이 좀 더 화폐를 발행할 수는 있어요. 대공황 때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뿐인 거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았다고 평가된 벤 버냉키의 논문을 보더라도 대공황 때 충분히 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그 근본이제 때도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긴 한데 많이 제한되긴 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앙은행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게 하는 요인인데,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본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중앙은행이 근본이제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돈의 형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1914년부터 1974년까지 금을 통화 시스템에서 몰아내는데 약 60년이 걸렸습니다. 중앙은행가들은 금을 다시 들여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어떨까요? 과대한 화폐 창출, 비트코인과의 경쟁, 극심한 달러 부채, 새로운 금융위기, 전쟁 또는 자연재해 등의 조합으로 인해 명령 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금 가격은 얼마일까?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달러가 고정된 가격으로 금과 자유롭게 교환되는 시스템에서 금의 새로운 달러 가격은 얼마일까요? 달러 가격이 너무 높으면 투자자들은 달러를 위해 금을 팔고 마음껏 쓸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달러 가격이 너무 낮으면 투자자들은 달러를 금으로 환매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금을 쌓아둘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유통 속도를 줄이고 디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후자의 사례와 비슷한 일이 1925년 영국에서 비현실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근본위제로 돌아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몇 년 앞서 대공황에 돌입했습니다. 이전 사례와 비슷한 일이 1933년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FDR이 달러를 금에 비해 평가절하했습니다. 여기서 FDR은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을 의미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식적인 금 가격을 이제 올려버린 거예요. 원래는 20달러면 금을 바꿔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부로 20달러는 안 되겠고 35달러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시민들은 금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량의 금 환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것이 평가절하의 요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게 했고,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부터 1936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937년에서 1938년에도 그들의 관례적인 무능함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정책 목표는 금과 달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적절한 가격을 얻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재무부 보유금 약 8,100톤에서 금을 매도하거나 새로 인쇄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통화를 사용하여, 여기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는 달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팔거나 새로 달러를 만들어서 공개시장에서 금을 매수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아시나요? 공개적으로 국가가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를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2008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도입해서 쓰고 있는 통화정책이에요. 요렇게만 들으면은 이게 대체 무슨 통화정책이지?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한다고? 음모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고, 대표적인 공개시장 조작 그 방법 중에 하나가 QE, 양적 완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국가가 공개적으로 국채 시장을 조작해서
이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어요. 뜻은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오픈북 찬스. 예, 우리 막 대학교 때 그 이제 시험 볼 때 오픈북 찬스라고 해가지고 야 책 펴놓고 시험 봐라 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답을 미리 알려주고 투자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통화정책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FOMC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요새는 솔직히 이게 많이 변질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개시장 조작, 내가 답안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어요. 금리를 0%까지 낮췄는데 투자자들이나 사업가들이 투자도 안 하고 막 그 사업도 안 늘려요.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안 해. 사람들이 막 돈 끌어안고 막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경제가 나아지질 않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러는 거죠. 이게 금리만으로 나중에 해결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쓰거든요. 가장 약한 게 이제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금리 0%고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우리 앞으로 2년 동안 금리 0% 유지할 거야.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리가 0%인데 사업가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 이게 지금 0%지. 아 이거 뭐 한 3개월 지났는데 금리 다시 오르면 괜히 내가 뭐 대출 땡겨서 뭐 사업하거나 대출 땡겨서 투자하거나 했다가 그냥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리스크 때문에 0%까지 떨어져도 그런 투자나 사업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점이 오거든요. 근데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해버리면 기준금리를 0%로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면 야 2년 동안 금리가 0%라고? 야 그럼 2년만 이걸로 안전하게 해도 나 이만큼 벌겠는데? 아 이거 사업해야겠다. 아 이거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와 사업을 좀 더 이렇게 팍팍 밀어주는 효과를 줘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공개시장 조작 방법 중에 하나가 포워드 가이던스고 두 번째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갈게요. 세 번째는 재정정책 콜라보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이 통화정책의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긴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여기로 가버렸는데 요거는 오늘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공개시장 조작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국가가 직접 자산을 사주는 거예요. 자산이라 함은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사주는 거예요. 국가가 주식을 산다고요? 예, 국가가 주식도 삽니다. 채권? 네, 가장 많이 사는 게 채권이죠. 그래서 뭐 MBS라고 해서 그 주택담보채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회사들 그냥 뭐 양베리가 법인 세워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 채권을 사주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회사들한테 돈을 직접 꽂아준다던가 아니면 은행들한테 돈을 직접 꽂아준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뭐 그다음 국채 뭐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줍니다. 부동산도 사요. 예, 부동산도 직접 사줍니다. 중앙은행이.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 그냥 그거를 막 화폐를 만들어서 그냥 무작정 사줘요. 예, 막 다 사줍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 갖고 있고 채권 갖고 있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일본 같은 데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위주로 좀 많이 사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먹힌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국가는 화폐를 발행해서 자산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통화정책을 통해서 몇 번의 실험을 거듭해서 알았어요. 이걸 처음 실험했던 거는 사실은 최근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1930년대에 이미 한번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버리면 돼요. 채권도 채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버리면 되고 금융자산의 형태로 요것도 이제 좀 사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금이라는 거는 공개적인 시장이 많지 않잖아요. 예, 공개적인 시장이 많지 않고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위기 때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건 내놓는데 금은 오히려 더 꽁꽁 숨기는 현상이 있어서 국가가 그래서 금을 몰수하려고 해도 몰수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화폐는 그냥 공짜니까 막 만들어도 돼요. 5만 원권 그냥 계속 찍어버리면 되지. 찍은 걸로 만약에 금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럼 국가는 금이 생기고 국민들은 조금 쓸모는 없지만 어쨌든 화폐가 생기니까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해결되고, 사실 그래서 요게 가능하다라는 걸 어디서 봤냐면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코맥스에서 본 거고, 코맥스가 이제 뉴욕 상품 거래소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귀금속 거래소 중에 하나가 이제 코맥스고,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그 귀금속 거래소가 이제 상하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KRX.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국가가 공개적으로 이 금을 사버리는 거예요. 막 사요, 금을. 화폐를 찍어서. 그러면 금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선 금값이 올라요. 국가는 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금값이 오르고 금이 늘어나니까 국가가 보유한 자산, 재무제표는 되게 건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통화정책을 좀 더 공짜 화폐를 찍어서 유의미한 자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먹힌다. 그리고 이걸 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거를 국가들이 실제로 뭐 국민들한테는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네,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거를 이제 제임스 리카즈는 알려주거든요. 어떤 가격에 적당할까요? 이 질문은 몇 가지 가격을 전제로 답하기 쉽습니다. 27,533, 예, 금 가격이 27,533달러가 될 것이다. 미국의 M1 통화량의 공급은 17.9조 달러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M1을 사용했습니다. M1은 무엇인가? 이것은 가장 유동적인 공급이며 현금으로 전환하기 가장 쉬운 돈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M1인데,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M1은 17.9조 달러다라고 이제 칼럼을 썼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늘었어요. 18.455, 18.4조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화폐가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의 비율은 40%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1913년에서 1946년 연방준비제도의 법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00%를 적용하는데 이제 통화정책의 그런 유연함을 계산하면은 40% 정도를 적용해도 충분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벤 버냉키의 보고서에서도 화폐의 신뢰를 까먹지 않는 그 맥스가 한 4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가 보유한 금의 한 2.5배 더 많은 화폐가 발행되는 것까지는 갑자기 화폐가 신뢰를 잃는다던가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되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25%였고 지금은 0%였습니다. 17.9조 달러의 통화 공급량의 4% 비율을 적용하면 7.2조 달러의 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2조 달러의 가치를 2억 6,150만 트로이온스에 적용하면, 여기서 2억 6,150만 트로이온스는 미국이 보유한 금 양이 8,100톤 정도거든요. 8,100톤인데 요거를 그냥 온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한 8,100톤을 그 지금 미국이 발행한 화폐량의 한 40%만 계산을 해도 금 가격은 온스당 27,533달러가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글로벌 근본위제에서 금의 암묵적인 비수축적 균형 가격입니다. 물론 통화 공급은 변동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하면 얼마냐? 지금 제임스 리카즈의 계산으로는 금 가격이 28,229불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대략 약 10배 정도가 더 올라야 적정 가격이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야 이게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 게 맞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계산 방법이 요거랑은 살짝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저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에요. M0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그 현금만 따지면은 그걸 계산했을 때 그게 중앙은행이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1대1로 매치되는 최소한 그 이상으로 올랐다 라는 걸 볼 때, 예를 들면 1933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본원 통화량이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면
이게 나중에 이게 1대1로 맞춰질 때까지 금가격이 오른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근본이제 때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근본이제가 아니었던 1970년대를 보면 이렇게 괴리가 심하게 벌어졌다가 금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이 오면 이때 1978년 조금 넘어서 이때 그 1대1로 매치되는 이 순간 여기 여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훨씬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불안화폐 시스템이든 아니든 최소한 본원 통화량과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이 1대1로 맞춰지는 부분 이상까지는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 사이클에서도 당연히 지금은 불안화폐 시스템이고 이제 금 가격에 대한 과도한 열풍이 불면 이 본원 통화량과 1대1 매치되는 수준 그거 이상을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000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소 이 이상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요런 걸 기준으로 본 거고, 제임스 리카즈는 이제 M1을 통해서 그거의 40%를 계산해서 보는 거고요. 결론만 따지면 이게 됐든 저게 됐든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냥 그거를 계산하는 데이터를 뭘로 쓰느냐지만 그거에 대한 그 접근 방법, 금은 화폐 발행량과 나중에 일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항상 똑같은 과거 역사 5,000년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는 답을 알려줬고 우리는 그 답을 기준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것은 새로운 글로벌 근본이제에서 금의 암묵적 비수축적 균형 가격입니다. 물론 통화 공급은 변동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미국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40%의 지원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은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가정은 통화 경제학과 역사에 근거하여 온건합니다. 새로운 근본이제에서 온스당 25,000달러가 넘는 금의 달러 가격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새로운 채굴 생산량의 감소입니다.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금 광산 생산량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갈게요. 그래, 뭐 진짜 금가격이 오르면 양베리 말대로 21,000불 이상 갈 수도 있고 뭐 제임스 리카즈의 말대로 뭐 28,000불을 갈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그거 언제 갈 건데? 지금 금 사이클이 온 거는 맞아? 최근에만 그냥 잠깐 올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금의 새로운 채굴 생산량의 감소가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금 광산 생산량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더 이상 새로운 광산 자체가 솔직히 거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6만 톤 정도의 금이 있는데 그 중에 21만 톤은 이미 생산을 다 마쳤고 20만 톤 정도가 캤고 59,000톤 정도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1년에 금 생산량이 한 3,000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캘 금을 다 캤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2017년부터는 한 해도 빠짐없이 새로운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예전에 캐다가 도저히 단가가 안 나온다 해서 못 캐던 게 요즘 금값이 올라서 조금 생산량이 이제 막 채워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금광 채굴량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 더 이상 캘 금도 없다. 공급이 계속 준다. 이 수치는 금 가격이 상승하고 금광들이 생산량 확대에 동기부여를 받았던 7년 동안 28%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이 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약간 연주황색 이게 이제 생산량이고 이 은색이 은 가격이고 이제 주황색이 금 가격이거든요. 이 1930년대도 보면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금과 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970년대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000년대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금과 은 가격이 상승했고 그리고 2019년에도 생산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의 슈퍼사이클이 온 게 맞다. 이번 사이클, 이 슈퍼사이클에서 금 가격은 28,000불을 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충분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 광산 커뮤니티에 제 연락처는 금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새로 발견된 광석의 품질은 기껏해야 낮음에서 중간 수준이라고 지속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는 것도 솔직히 심각한데 앞으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심각한데 그나마 생산되는 그 광석의 품질, 옛날에는 광석을 뭐 이만큼 깨면 그 중에서도 품질 좋은 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품질 좋은 것들은 이미 한참 예전에 다 캐고 지금 남은 거는 캐기도 어려운 거, 그 캐기 어려운 걸 캐도 품질이 낮은 그런 금들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생산량을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생산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다른 요인에 따른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안 변해도 지금 공급이 줄고 있고 공급되는 그 금의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거 지금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공급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요 측도 한번 보자. 수요 측면은 중앙은행, ETF, 헤지펀드, 개인 매수에 의해 크게 움직인다.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금의 큰 투자자가 아니다. 헤지펀드의 수요 대부분은 금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에서 이루어진다. 파생 상품은 일반적으로 금의 물리적 인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물리적 금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종이금을 포함합니다. 금시장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은 금 자체가 아니라 종이 금시장입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금 수요는 2010년 100톤 미만에서 2022년 1100톤으로 급증하여 12년 만에 1000%가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수요는 2023년에도 강세를 유지했으며 9월 30일까지 800톤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은행이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거의 1000톤을 넘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금 매입이 이어지고 있고 2025년에도 그게 이어질 것이라고 세계금협회는 발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실물 금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가 높은 것과 더불어 이 칼럼을 쓸 당시에는 은행들이 또 그렇게까지 금을 무섭게 사진 않았는데 최근 이제 뭐 JP모건을 포함한 미국 대형 은행들을 보더라도 실물 인도 통지를 막 역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때리잖아요. 지금 막 실물을 이전에는 중앙은행들만 쓸어 담았는데 이제는 각국의 이제 투자 기관들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요게 되게 수요에서도 단순히 뭐 그냥 ETF 뭐 수요가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실물금 세상에 얼마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실물금 뭐 ETF나 이런 파생상품 뭐 선물 계약 이런 형태 뭐 KRX 금시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종이금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작정 선물거래소에서 많이 발행을 해서 그런 걸로 투자를 하는 일반 개인들도 있고 하지만 근데 진짜 주요한 움직임은 세상에 얼마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실물금을 중앙은행들이며 투자기관들이며 지금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공급은 정체되고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중앙은행의 공식 매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수요도 폭증하고 공급도 줄어들고 진짜 모든 것들이 금의 상승 사이클을 알리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화폐 시스템의 변화, 비트코인에 그렇게 각광받는 그런 부분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되게 많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달러를 지켜야 하는 미국조차도 이제는 달러를 포기한 모습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는 탈달러화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금의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음을 알리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에 금의 상승 사이클은 반드시 금 가격이 원래 올라야 하는 그런 적정 가치에 다시 한번 도달하는 1930년대 그리고 1970년대 그리고 2020년에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임스 리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칼럼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긴 한데 제임스 리카즈는 이번 상승장에 27,000불을 달성하는 그 지점을 2026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말이 되면 27,000불을 갈 거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27,000불. 지금 오늘자로 계산하면 28,000불이 도달할 거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예전 칼럼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금의 사이클에서 금이 한 10년으로 오르거든요. 통계적으로 따지면 한 11년 정도로 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의 시작을 2015년으로 두고 이 금 가격을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 최저점을 찍은 게 2015년이에요. 2015년이라서 여기서부터 상승이 이렇게 쭉 시작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금의 상승 사이클이 한번 시작되면 100년의 역사를 기준으로 볼 때 한 통계적으로 11년 정도 됐다. 정확히 말하면 10.8년인가 그런데 아무튼 11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제 2015년 11월 정도니까 한 10년 좀 넘게 계산을 하면 2026년 말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1년 정도를 계산해서 2026년 말에는 그 내가 예측한 예측치인 27,000불에 도달할 것이다. 5년짜 기준으로 28,000불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리카즈가 이제 금 가격이 27,000불을 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데 이제 그걸 도달하는 위치가 2026년까지라고 제임스 리카즈는 말하는 거고, 저는 이 사람의 예측에 거의 95%를 동의하는데 딱 한 가지 도달하는 지점을 저는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저도 다양한 지표를 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것도 더 많은 지표를 봐야 되는데 1933년부터 1947년까지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13년으로 올랐고 70년대는 10년, 그 2002년부터 2011년 9년 이렇게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보면 보통 한 금이 한 10년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그럼 상승 사이클이 언제냐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이 차트로 보면 2015년부터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2019년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준으로 10년 좀 넘게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 저는 2029년이 27,000불, 28,000불 그게 되더라도 제가 예측하든 뭐 제임스 리카츠가 예측하든 아무튼 그 20,000불이 넘는 그 가격이 도달하는 위치를 저는 대략 2029년 정도를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제임스 리카즈가 맞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당연히 제임스 리카즈가 저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제임스 리카즈의 말이 맞을 확률이 더 큰데, 근데 제임스 리카즈는 여기 저점부터 본 거고, 저는 금 가격의 상승 사이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 실질금리거든요. 금 가격이 언제부터 오르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강의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1934년, 그리고 1970년, 2002년, 2019년, 그리고 이게 최저점을 찍었던 1947년, 1980년, 2011년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면 요거를 그대로 이제 금 가격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정확히 그날부터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상승 사이클이 나왔고 그때부터 상승 사이클, 이때부터 상승 사이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저점을 따지면 2000년이거든요. 근데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 언제인고 하면 그건 2002년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68년인가 이때가 최저점이고 고점은 2011년이지만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하면 저는 그거는 이제 1970년으로 보거든요. 이처럼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스타트 지점이다라는 걸 100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저점은 2015년이 맞지만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을 알린 건 2019년 7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9년 7월이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생산량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량도 요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생산량도 금 가격에 정말 큰 요소가 되거든요.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금 가격이 오르고, 1970년대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고, 그리고 2000년대도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생산량이 줄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2019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진 것도 2019년이라서 저는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은,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의 시작점은 2019년이 맞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리카즈가 말한 28,000불, 예,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21,000불이라고 봐요. M0랑 비교한 저만의 공식에 의하면 그게 이제 2029년쯤에 달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2026년이 되었는데 2만 불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제임스 리카즈가 욕을 먹는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제임스 리카즈가 틀려서가 아니라 단순히 요 스타트 지점, 제임스 리카즈의 정말 모든 그 이론은 이미 역사가 증명을 했고 데이터로만 봐도 정말 수없이 많이 입증이 됐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그 시점 차이는 제가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2026년에 2만 부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제임스 리카즈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그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칼럼의 가장 골자, 여기 칼럼의 가장 골자는 27,000불, 28,000불이 아니에요. 이 칼럼의 가장 골자는 이 부분, 적정 금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구하는 공식,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미 2400년의 역사가 증명했다라는 걸 사실 제가 이전에 칼럼으로도 썼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었어요. 금값 얼마까지 오를까라는 저의 칼럼에서 수많은 역사,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제국, 그리고 중국, 스웨덴, 뉴프랑스, 18세기 프랑스 바이마르 공화국, 2400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이 공식, 사실 제임스 리카즈가 이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칼럼에서 다 쓰기에 많아서 그렇지 이 사람 책에도 제가 이제 넣은 것 중에 일부분의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제임스 리카즈는 알고 있거든요. 예, 금 가격이 얼마가 오르는지 이미 수많은 역사가 증명했다라는 걸.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핵심이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금 가격이 28,000불을 간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가 무자비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임스 리카즈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얻을 교훈은 지금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당신은 처음에 당신의 돈에 대한 더 많은 금을 얻을 것이고, 금이 더 낮은 기반에서 상승함에 따라 높은 비율의 수익률을 얻을 것입니다. 온스당 25,000달러를 넘어서는 긴 행진이 끝날 무렵 당신은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더 큰 달러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행에 편승하겠지만 당신은 이미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긴 호흡의 관점에서, 그리고 금 가격이 왜 2만 불이 넘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어그로 끄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이미 역사가 수없이 많이 증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만약에 이해하게 되셨다면, 지금 금값이 비싸죠. 네, 근데 금값은 원래 비쌌고 앞으로도 비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금이 비싼 게 맞느냐, 2만 불이 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뭐 조금 비싸게 사나 지금 조금 싸게 사나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깨달음이 생기신다면 당장 큰 금액을 뭐 금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씩이더라도 금에 한번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리님 그래뉼 투자는 어때요? 좋아요. 이게 솔직히 일반인 분들은 그래뉼 투자를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그래뉼 투자를 잘 몰라요. 진짜 은투자 고수분들은 그래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오늘 주제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이 그래뉼이 진짜 좋거든요. 스테커스 이번에 위탁에도 올라온 건데 지금 거의 다 품절됐지만 여기 39 그래뉼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LS 그래뉼 이런 것도 많이 사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39 그래뉼을 많이 추천드렸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그래도 많이 줄고 있어서, 거의 많이 줄어서 만약에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전 49 그래뉼, LS 그래뉼 이거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이 그래뉼이 진짜 좋아요. 제가 금 투자할 때 초보자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사는데 사실 초보자일수록 이런 걸 사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이런 걸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초보자일수록 금은 주물금, 그리고 은은 그래뉼, 이런 걸 사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주물금을 안 사고 죽었다 깨나도 그래뉼을 안 사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폐공사, 그리고 뭐 한국금거래소, 이런 골드바랑 실버바를 사는 거예요. 여기에 나쁘냐? 아니요, 좋죠. 조폐공사 좋고 한국금거래소 얼마나 좋습니까? 브랜드인지도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급으로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폐공사나 한국금거래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거가 몇 프로가 적정한가는 딱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이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위탁 거래에 뭐 아니면 어디 뭐 당근마켓에 실버바가
183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를 거예요. 한번 여기 채팅에 한번 여쭤볼까요?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183만 원.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비싸다 1번, 싸다 2번. 1번 비싸다, 2번 싸다. 예, 벌써 갈리기 시작하죠. 1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2번도 있으신 것 같고,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는 한국금거래소 제품을 오늘 만약에 183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2번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그냥 실버바만 따지면 180만 원보다 싸게 사야 맞아요. 오늘 스테커스 위탁 거래가가 실버바가 아마 178만 7천 원, 아시아골드나 이런 실버바들이 178만 7천 원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싼 가격이에요. 스테커스 위탁 거래가가 타 플랫폼들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좀 많이 싸거든요. 예, 많이 싸요. 그래서 이것도 싼 건데 보통 이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플랫폼들 뭐 이런 데들도 다 살펴보면 사실은 오늘 실버바 하나가 보통 일반적으로 180만 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180만 원 중반.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금거래소 제품은 좀 더 비싸게 거래돼요. 보통 한국금거래소 거는 19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183만 원에 누군가한테 살 수 있다. 저는 이거 100kg 사서 190만 원에 팔 자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가격이 얼마나 적정한가. 예를 들면 뭐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1kg이 183만 원이 싼 거냐 비싼 거냐는 물론 정답은 없지만 그걸 같이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진 거냐면, 나는 이거 183만 원에 사면은 당장 내가 어딘가에서 딴 데다 팔아도 이거 183만 원보다 비싸게 팔 자신이 있는데 그만큼 얘가 가치가 싸니까 다른 데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과 대비해서 저렴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이 가격에 사면 내가 다른 데다가 이 가격에는 똑같은 가격에 올리면 안 팔릴 것 같은데, 아니 혹은 뭐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뭐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기준이 있지만, 싸다 비싸다를 나누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대비 얘가 비싸냐 싸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그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플랫폼과 모든 개인 간 거래와 그 다음에 시장 동향과 정말 다양한 걸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다 각각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프리미엄들을 다 각각 나눠놓고 그 다음에 스테커스 위탁 거래가라는 걸 제가 따로 다 진짜 세밀하게 만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 브랜드 제품을 초보자가 접하면 너무 비싼 가격에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절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프리미엄이 얼마가 적정한가를 일반인이 알 수 없고, 금 투자를 좀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 정도나 돼야 투스텝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개인 간 거래나 이런 거에 되게 진짜 그 오랫동안 봐오시고 그런 걸 정말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나 돼야 이게 한국금거래소는 프리미엄이 얼마가 적절하고 뭐 아시아골드건 얼마나 적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 분들은 아니면 금 초보나 아니면 좀 내가 금 투자는 오래 했어도 막 이렇게 개인 간 거래나 이런 거를 정말 오래 한 분들이 아닌 분들은 주물금이나 은으로 따지면 그레듈로 투자하는 게 진짜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프리미엄이 없어요. 얘네들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막 잘못된 뭐 업체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금값이나 은값은 솔직히 발품 조금만 팔아봐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주물금이나 그레듈 산다 할 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물금이나 그레듈을 사면 나중에 그 선택지가 생겨요. 그냥 주물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팔아도 돼요. 사실 얘는 사고 판다고 했을 때 주물금이나 그레듈은 그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버바를 사고 파는 것보다야. 근데 얘네들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교환을 하면 되거든요. 스테커스도 지금은 원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잠깐 좀 연금 쓸 시스템을 중단하긴 했지만, 중물금이나 그레듈 갖고 있으면 스테커스 오면 스테커스 실버바나 골드바로 바꿔줘요. 근데 그거를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골드도 하고요, 국제금거래소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물금이나 그레뉴를 프리미엄 없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좀 팔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싶을 때 지금 요즘에 이 업체가 가장 거래가 많네, 여기 프리미엄이 높네, 이런 걸 딱 보면은 그 업체 걸로 그냥 교환을 하면 돼요. 바꾸면 되잖아요. 선택지의 다양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금거래소 거를 샀다고 칠게요. 한국금거래소 실버바를 이미 샀어요. 그러면 산 그 순간에 내가 적절한 가격에 샀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처음이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사서 좀 높은 가격에 사버렸다. 뭐 솔직히 스테커스에서 산다면야 뭐 양베리가 그 적정 가격을 정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냥 아무 플랫폼에서나 아무렇게나 사던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는 그 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판매 루트도 딱 고정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잘못 판단했던 그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일수록 주물금과 그레뉴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그레뉴얼은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보관이 조금 더 불편하긴 하다. 그레뉴얼이 보통 이렇게 박스 형태로 담아져 있거든요. 예, 박스 형태로 담아져 있는데 이 박스가 훼손되면은 그러면은 이 그레뉴얼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그레뉴얼은 실버바보다도 좀 더 보관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뭐 한 3, 4년 냅둔다고 훼손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냅두기만 하면 뭐 몇 년이 지난다고 크게 훼손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일수록 이런 걸 추천드리는데, 참 재밌는 건 초보자일수록 절대 저런 거 안 산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참, 이게 그렇다면 그래서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진 않아요. 초보자인데 나는 주물금이나 그레뉴얼 사는 거 좀 그렇다 라고 한다면 스테커스에서 위탁 거래로 사면 된다. 왜냐? 스테커스 위탁 거래는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베리가 가격을 정해요. 근데 이게 어떤 판매자분들은 되게 싫다, 양베리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냐, 네가 너무 막 해가지고 싸게 파는 거 아니냐 라고도 하지만, 저는 적정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판매자도 구매자도 적정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 해요. 전 6년 동안 금투자해왔고요. 6년 동안 정말 개인 간 거래 시장을 정말 거의 매일 확인하다시피 확인을 하면서 저는 좀 이런 가격 측정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보자가 와서 스테커스에서 위탁 거래로 사도 잘못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그 가격 자체를 대표인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하니까. 근데 솔직히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모두 어떤 플랫폼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포커싱하는 건 그런 거예요. 판매자가 오더라도 구매자가 오더라도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사람이 와도 적어도 호구는 안 당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판매자가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릴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 기회를 잡은 사람한테는 아싸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스테커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테커스는 그냥 믿고 가는 곳, 믿고 가는 곳. 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기 가면 호구는 안 당한다. 여기 가면 호구는 안 당한다. 내가 사든 팔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호구는 안 당한다 라고 믿음직한 그런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제가 만들고 싶은 거에 가장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정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